관수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물을 너무 과도하게 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주는 방법도 적정량을 주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물을 한번 여기 이 사진을 그래서 이 본인이 주는 양이 이제 우리가 물 주는 방식이 분소수도 있고 점조고수도 있고 또는 그 펌프의 용량이 뭐 반마력짜리인지 1마력짜리인지 2마력짜리인지 그 호수의 굵기가 다 농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의 한번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이 그림에서처럼 전체적으로 이 고랑이 전체적으로 이 두둑 부분이 물이 확산될 수 있는 양과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같은 경우 관수량이 부족하다 보면 물이 아래로만 가고 옆으로는 퍼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한 번에 이 펌프의 용량이 많거나 해서 관수량이 과다하게 되면 밑에 들어가는 퍼지는 것보다 표면으로 흐르는 부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밭에 있는 그 관수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수를 한 번에 오랜 시간, 뭐 2시간 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토양의 배수 또는 그 토양의 통기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물을 주다 보면은 토양 공급을 다 막게 되고 뿌리가 그 숨을 쉬지 못하게 가지고 뿌리 잔뿌리들이 그 쉽게 죽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것은 이 칼슘 결핍 또는 마그네슘 결핍과 같은 그런 생리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오랜 시간 줄 것이 아니고 보통 한 20분 정도 이렇게 본인의 이제 그 관수 시설이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씩 주고 몇 시간 있다 띄워주던지 또는 그 다음날 또 주던지 그래서 처음 준 물들이 토양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나머지 또 줌으로써 과습한 토양이 되지 않게 관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관수는 주로 해 뜨기 직전 그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을 주게 되면 위에 이렇게 중력수 이상의 물이 돼서 여기는 완전 현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물의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토양의 그 배수 상태에 따라 몇 시간 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중력수가 내려가는 이 부위에서는 뿌리가 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뿌리가 수분도 흡수할 수가 없죠. 양수분을 흡수를 못하죠. 그리고 이것처럼 중력수 부분이 내려가고 수분이 모관수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태의 그 모관수 상태가 됐을 때 식물들이 물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과 이 D와 같은 이 그림과 같은 관수 상태 이 상태를 많이 유지시켜 주는 것이 식물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관수를 하는 시점은 이와 같은 이 시점에서 다시 관수를 재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열흘 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한 번에 물 주는 양은 얼마가 적당한지는 본인들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약재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복숭아 유리나방 또는 그 안락 명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배추 좁나방이나 뭐 파밤나방 등 대추에 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좁나방 또 배추 흰나비, 파밤나방에서 약재 저항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 약재 저항성은 그 28번 디아마이드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28번이 한마디로 그 나방 전문 약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방의 그 방제가가 높았던 약이죠. 그럼으로써 그 여러 농가들이 이 약재를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약재 저항성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약재 저항성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동일한 약제를 또는 동일한 계통의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두 번째로서는 표준 사용량보다 고농도로 사용했을 경우, 표준 사용량보다 고농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 방제가가 꼭 올라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죽지 않는다면 약제의 저항성을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제 사용량을 고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유발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표준 사용량보다 낮은 농도로 수시로 살포하는 경우, 이 경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살포횟을 일단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살포횟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들을 교우로 살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혼합제나 어떤 보조제, 파라핀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그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우 살포, 약제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살포를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나방에 대한 적용 사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방의 1세대는 한 25일에서 30일 정도가 보통 한 세대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약제를 A, B, C 이렇게 다른 종류들을 사용하는데, 이 한 세대에, 첫 번째 세대에 썼던 이 약제들을 두 번째 세대, 1세대가 낳은 그 자식들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세대에는 첫 번째 썼던 약제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에서 자기 후손들한테 자기가 대한 경험한 그 약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에 사용됐던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썼던 약제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제들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때는 첫 번째 세대에 썼던 약제들을 사용해도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대추에 등록된 약제, 특히 나방에 등록된 약제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대추의 약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대추가 약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대추의 표면이 상당히 얇다는 거죠. 껍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대추가 식감도 좋긴 하지만 약해도 발생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그 대추의 그 표면이 약재에 의해서 녹아버린 거예요. 녹았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 우리 농가를 방문했을 때 종류별로 나방약 또는 진딧물약, 응애약, 그 다음에 살균제 이렇게까지 한 4종, 3종, 4종 이렇게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추를 시설하우스 또는 비가림 상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병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균제는 특별히 개와 결실기 때 강우가 지속되지 않는 이상 살균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살충제를 이렇게 3개씩 넣을 게 아니고 예찰을 해서 1개 내지 2개만으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잎이 오글거린 거, 이 부분도 대부분 약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약제 사용 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약제 같은 경우 대추, 잎말이나방, 그 다음에 전박이 응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제를 사용하면 나방과 응애를 동시에 방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품목, 이 고추에 꽃노랑 총채벌레, 감귤에 꽃노랑 총채벌레, 감에 감간 총채벌레 등 이렇게 총채벌레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약제는 총채벌레까지
대추에 발생하는 총체벌레까지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 하나로 총체벌레, 나방, 응애까지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약재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 시기별 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가림이나 그 하우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충 위주로 방제가 필요한데요. 휴면기 때는 그 응애류, 깍지벌레류를 주로 기계유 유제를 가지고 방제를 하면 되고요. 발아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애무니구리 장립노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혹파리도 일부 되겠죠. 그래서 발아기 때는 이 장립노린재를 위주로 방제를 하시고요. 신초 생장기에는 대추나무, 잎, 혹파리, 그 다음에 장립노린재를 대상으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기부터,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나방들의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초중순부터는 나방에 대한 피해를 관찰을 하시고, 나방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나방 적용약과 이런 해충, 일반 해충 약을 해서 두 종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피곰팡이는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 곰팡이 개화 결식기 때 곰팡이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2020년처럼 개화 결식기 때 비가 연속해서 한 40일 가까이 이렇게 왔죠. 연속해서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비가림 하우스라 하더라도 또는 그 하우스라 하더라도 곰팡이 약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피곰팡이는 상대 습도가 75% 이상, 그 다음에 생육 온도가 15에서 25도씨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데요. 6월 달에 비가 오고 그러면 보통 한 20 내지 한 23도 그렇게 기온이 형성되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곰팡이 약제도 방제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대추나무 잎 혹파리는 주로 이제 5월 추순경에 어린 잎에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서는 그 토양 살충제, 4월 초중순에 침투 유행성 토양 살충제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 어린 잎이 발생할 때는 혹파리를 잘 관찰해서 약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붕소 과잉에 대한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붕소는 300평에 1년에 한 2kg 정도를 1년에 2kg 정도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거름으로도 분명히 붕소를 넣었겠죠. 그 이후에 그 약제 방제를 한다거나 또는 관주를 할 때 붕소를 습관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잎끝이 노랗게 되고 잎이 윗면으로 이렇게 말리는 그리고 잎이 상당히 딱딱해지죠. 그래가지고 어떤 수채의 영양 상태도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붕소 1년에 한 2kg 정도만 살포하면 된다.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추 재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